윤석열 후보의 연설 중 한 부분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들의 선대위 출범식 연설문들은 이 시대 정신을 나타내서 과연 어떤 시대 정신을 담을 것인가 많은 관심을 끌곤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연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그 내용이야 뭐 야당이니까 저렇게 뭐 센 언어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후보가 걱정이 굉장히 많고 마치 느낌이 그 양궁 선수가 활을 쏠 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활 시위를 당기는 그런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구나 이런. 그래서 보통은 적어도 대권 후보가 선대위 출범할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저건 뭐 정권 비난이잖아요, 주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마 정말 지겨웠던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후보의 감정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어깨에 힘을 빼고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게 포인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는 이재명 후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수혜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장차관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라도 했으면 약간 핀트가 맞을 텐데 어떻게 변방에서 코온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야 되는데 과거를 겨냥한 느낌? 뭐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란 단어보다는 민주당 정부란 단어를 쓰긴 했더라고요. 그게 그거죠 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힘이 잔뜩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어제 저는 뭐 제가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전 국민들한테 많은 예산들을 뿌려대면서도 실제로 이제 중앙다 병상 확충에 실패를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99가지가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에 대한 한 가지가 같으면 우리가 정권 교체 길로 단합해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눈에 들었는데요. 지금 11월 1일 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무려 사망자가 1,000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지금 4분의 1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병상을 대기하시는 분들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이전에 지금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그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그 윤석열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작금의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선대위 출범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어떻든 핵심은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차이도 있고 또 뭐 약간의 분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우리는 단합된 모습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좀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던 것 같고 어제 눈길을 끌었던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AI 윤석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선거 본선에 가가지고 유세차에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올라가서 유세를 하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아마 이번에는 아마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유세차에 AI 윤석열이 계속 유세를 하는, 계속 전국에서 이 AI 윤석열이 같이 이제 유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범식 현장을 보면서 저도 그 AI 윤석열에 대해서도 뭐 많이 눈길이 갔었고 또 카메라에 특히나 청년들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았어요. 청년들이 뒤에서 많이 있었고 뭐 박수도 치고 있었고 오프닝 무대, 뭐 중간중간 음악들도 좀 젊은 음악들로 선곡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가 기획사에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컨셉은 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2030에 신경을 쓰죠. 근데 저 화면이 좀 저는 일본 느낌이 나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색깔을 약간 톤을 죽이거나 저런 주황색
빨간 톤이 아니라 조금 파란색이 곁들인 빨강이라도 그랬으면 좀 나았을 텐데 분위기 자체가 그게 화면으로 볼 때는 약간 외색풍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AI 윤석열의 경우 지금 이제 그 AI 부분은 뭐 다들 천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다 일장일단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대중소통이라는 게 AI는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큰 행사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저 때도 중요한 거는 AI 윤석열은 도리도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곧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는데 역시 도리도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섬세하게 보면. 그래서 저는 저런 기술적인 측면의 장치들보다는 더 중요한 건 진정하게 20대가 원하는 것,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 그리고 2030을 같이 묶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대와 30대는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기성세대에. 30대의 경우는 주택 문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들여서 저렇게 하면 뭐 그건 보기에는 좋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이제 여야가 경쟁을 정책으로 하길 기대합니다. 진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정책 대결을 기대합니다. 네. 저런 보여주기보다는 좀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사실 어제 행사에서 가장 많은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이 김병준 위원장과 김종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과연 눈을 마주칠 것인가, 대화를 할 것인가 많이들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에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청년 세대 문제는 정말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청년들한테 기회가 봉쇄돼 있고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나라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앞으로 청년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하고 김병준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눈길의 문제보다도 이제 정책적인 지향점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김병준 상임공동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가주의를 배격하자, 그리고 최대한 자유주의 경제를 올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뭐 후보도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일관된 생각은 지금 시대적 과제가 기본적으로 양극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있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넘게 큰 고통을 겪으면서 특히 격차가 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커져가고 있고 그런 속에서 그러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번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특히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50조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핵심 메시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중요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네. 예. 이야기를 좀 덧붙여 주시죠. 우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AI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I라면 우리가 정책 대 정책으로 대결하자.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죠. AI라면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게. 비난이란 정서적인 거니까요. 근데 어제 보면 봉합은 했지만 저게 마음이 따로 있구나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진과 화면들이 비쳤어요. 그런데 저런 걸 해결하는 방식은 있는 정서를 굳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정서는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보시기에 따라서는 정치권은 웃겨요. 어제까지 죽자사자 싸우다가 오늘은 한 몸이라고 부둥켜 안고 포옹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선거가 너 죽고 나 죽자는 여야 간의 게임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 한 것은 여야 간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죽자사자 싸우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임시 봉합을 한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네. 김병준 위원장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김병준 위원장이 뭐 자유주의자라고는 하시지만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는 남다른 식견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게 더 궁금한 지점입니다. 네. 오늘 이 선대위 첫 회의를 가졌는데 이 선대위 이름이 살리는 선대위라고 명명이 됐더라고요. 이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잘하는 지점이 어젠다 설정, 네이밍을 하는 것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킹메이커로서 성공하리라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저는 뭐 하시고. 성공할 네.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살리는 선대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어렵고 또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4년간 많이 좌절을 겪어왔고 일자리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진짜 희망과 미래 그리고 국민 나라를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뭐 저는 괜찮은 이름 짓기라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은 이제 아마 대략 지금 어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 총괄 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면 한 12월 정도까지 그 정책 공약 작업들을 마무리 짓고 한 1월 중순경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원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기수로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가장 맞서 싸웠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 내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그럼 문제는 집권 난 이후에 뭘 할 것인가 과연 문재인 정부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동안 뭐 토론을 통해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이 해야 될 핵심적인 역할은 그것을 가장 압축적인 메시지로 그리고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약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얘기를 좀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어서 아마 그분의 그런 측면에 있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데에 더 역량이 발휘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그런 후보가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그 부산 유세 이렇게 하는 장면, 두 사람이 하는 장면 보면 이준석 대표가 후보 같더라고요. 더 네. 주목받고 언론에도 중심이더라고요. 그러면 유세 때는 후보는 안 보이고 이준석 대표가 보이고 만약에 전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데 집권한 이후에 생각은 김종인 위원장 생각대로 국가가 운영된다면 그게 김종인 정부지 윤석열 정부입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거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든 이준석 대표든 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이란 A라는 후보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못 보여주고 아젠다 세팅도 못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장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정책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향이기도 한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을 이미 얘기했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기본소득을 비판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본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후보는 자기가 그동안에 비판해왔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니까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준비 안 된 후보라고 하는 거죠.
그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그 대통령 선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열어집니다. 하나는 후보, 그리고 후보를 그 같이 이제 선거를 끌어가는 조직, 그리고 이제 정책, 이 세 가지가 큰 요소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90%는 후보가 하는 겁니다. 그 후보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후보로 선출이 된 거고 또 그분이 본선에 가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 10%를 조직과 정책을 가지고 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본소득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처럼 뭐 전 국민들한테 뭐 월 8만 원씩 나누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 전체적으로 보면 쭉 국민들을 소득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하위 50% 여기 중위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큰 과제가 소위 양극화고 격차가 늘어나는 것을 해소하는 문제여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그런 형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려운 분들한테 어떻게 안정적 생활과 소득 유지를 해줄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의원님, 그럼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고 복지 확대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이거는 정말 의원님이 저는 웬만하면 의원님이 옳은 말씀을 하시면 동의를 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는 보편성을 전제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를 의원님이 자유로 바꾸시면 곤란하고요. 다만 그 당원 당규에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한국형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 당원 당규 보시면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건 김종인 위원장의 워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고 기본소득이 이토록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줘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쓰는 기본소득의 비용은 그게 소비 활성화, 경제 정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하위 50%만 주는 거다. 그럼 그건 형용 모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규정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시려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이라는 형태로 해서 표현하거든요. 출발은 소위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해서 부의소득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이 어려운 나머지 50%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배열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면 오랜만에 정책으로 토론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토론해야 것 되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보편성을 정제로 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으로 명명하면 안 네, 됩니다. 네. 이어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짤막하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일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이 10명이 넘고 그거보다 조금 내려간 보직에 보면 20명이더라고요. 진짜 검찰 선대위예요. 그 효과가 톡톡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게다가 선대위 출범에 맞춰서 저렇게 해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네요. 라고 검찰이 일부 검사가 윤석열 캠프에 보내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추미애 전 대표가 비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60년 동안 개혁의 대상이 된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분이 가장 충격적인 말을 한 것이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안 됐다는 측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적은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더 많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본인들의 판단이 잘못했다라는 점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런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문재인 그 정부에 대한 평가, 긍정 평가가 대략 30% 후반대에서 4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퍼센테이지는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할 거냐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점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기재부로 삼자 이렇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